네, 그래서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지난주 자료가 그 전주 자료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음, 지난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이제 그 월말하고 월초에는 각종 뭐 경기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지수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월요일부터 어떤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일 월요일 날에요. GDP 나우가 지난주에는 3번 이렇게 리비전이 돼서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는 좋게 나왔었어요. 이제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상회를 하면서 0%로 성장이 없는 게 아니라 0.3으로 플러스로 올라갔죠.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 마감 후에 이날 미국에서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매출액은 예상 대비 조금 나은 수준.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예상 대비 4.7%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금 효과가 좀 있었던 거고요. 플러스로. 이걸 제외하고서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7.9%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가가 약세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게 받아들여졌던 건 뭐냐면 재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서 23%나 늘었다. 뭐 물론 회사에서는 오고 있는 그런 뭐 재고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공급망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인 타겟이나 월마트도 재고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거기다가 요즘에 보시면은 뭐 사람들이 전자제품 안 산다. 삼성, LG 쌓이는 재고의 소갈이. 그리고 내용 길어서 요거 그냥 이제 기사를 안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냐면 글로벌의 제조업 쪽에서 재고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재고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그거를 좀 싸게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실은 전형적으로 침체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주 전형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이날 올랐었어요. 근데 미국 증시 보시면은 살짝 빠져서 끝이 났었죠. 이거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유가가 이날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도 올랐어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세상이 좀 안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히나 봐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다시 가야지라고 해서 물가가 빠질 때 같이 내려주기를 바라는 유가하고 금리가 다시 하루 이틀 있다 올라버립니다. 그러면은 또 이 놀랄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는 뭐야 유가하고 금리가 다시 오르네? 그럼 세상이 다시 안 좋아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위험 자산을 끌어내리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작동을 했던 거고요. 화요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일단 미국 집값도 대단해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을 예상을 했대요. 근데 그보다 높은 21.2% 상승이 나왔다는 거고요. 이렇게 높으면 나중에 시차를 두고 주거비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인플레하고 침체 중에서 저희 채널은 이미 이제 침체 쪽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침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오느냐를 더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 때 완전히 대스타가 되신 인물이죠. 캐시우드 매니저의 경우에 이분도 이제는 침체 논쟁에 참여를 한 모습입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미국 경제 이미 침체됐다. 캐시우드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침체기에 들어선 것 같다. 재고가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다. 본인의 45년 매니저 경력에서 가장 이제 지금 경력 중 재고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본 적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이랑 지속력을 너무
했었다라는 것까지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재고가 많이 느는 것은 결국은 침체 전조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아주 이제 큰 그 운용사죠. 블랙록의 경우에도 지금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라 이야기했고요. 요즘 분위기들이 다 그래요. 뭐 침체가 왔다 얘기한 사람도 있고 바로 앞에 왔다 얘기한 사람도 있고 곧 있으면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침체에 대해서 얕은 침체다 혹은 깊은 침체다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모두가 향하는 곳은 침체예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70년대 같은 불안과 인플레가 장기간 이어진다는 느낌은 주기가 좀 싫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를 이제 쓰고 있죠. 요즘 유행하는 거는 슬로우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둔화된다. 스태그 불안까지는 아니고 경제가 둔화된다. 슬로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높다. 해서 플레이션 합쳐서 슬로우플레이션 요 단어를 많이 쓰고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일 수요일로 가게 되면 우리 증시에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몇 개 나왔었습니다. 맨 첫 번째로는요.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를 재검토한다 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일단 기사가 먼저 나왔죠. LG엔솔이 1조 7천억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더라 라고 했었고 여기에 대해 갖고서 장 끝나고 엔솔이 이제 해명 공시를 냈습니다. 어떻게 냈냐면 위 사항과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으로 그러니까 인플레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침체도 지금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고 투자 시점 및 규모, 내역 등에 대해 당사는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뭐 이제 사업성을 평가를 해보고 굳이 또 미국이 아니라 다른 데 지어도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걸 줄인다 뭐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증설은 당연한 것이고 예정된 거는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도 줄 수 있지 않을까를 늘 기대하는 게 2차 전지 쪽인데 그런 점에서는 스크래치가 좀 센티먼트 쪽에서 많이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체적인 하락을 이 뉴스가 이끌었고요. 다음으로 현대기아차가 독일에서 조사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실 현대기아차가 주말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아니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기차 진짜 잘 만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기아차가 재평가돼야 되나 라고 해서 주 초에는 주가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주 중반에 와가지고서 갑자기 독일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 근거는 사유는 DJ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이거 조작을 했다 해가지고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알고 있으니까는 되게 겁이 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 그때 경주마 나가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 업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크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조업종에서는 종합예술이라고도 평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국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의미 있게 생산하는 각국마다 이건 본인들이 딱 지켜야 되는 조금 정치적인 면도 있는 그런 그 산업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그룹이 요즘 유럽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양사 합쳐서 시장 점유율이 7%대. 근데 1년 전에는 8%대였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1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둘 다 두 자릿대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종의 견제 목적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의례적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는 일본 차들이 또 받았었으니까는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또 엄청나게 리콜이 나오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려면요. 차 쪽에서는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사항이 딱 하나가 남는데 이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동차 쪽에서요. 내부자 고발이 나와가지고서 리콜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로 그 리콜 관련해서 비용을 크게 지출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자가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자동차 쪽에서 뭔가 구조적인 결함이나 의도된 결함을 발견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내부자가 가지고 나간 거면 그건 근거들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발견이 쉬워요.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서
엔진 관련해가지고서 지난 세대 엔진 관련해가지고서 리콜이 좀 많이 나왔고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부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여의도 쪽에서도 평가를 하기로 야 이거는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거의 뭐 이거는 확실하게 답안지를 알고 들어가는 건데 안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했었습니다. 과연 유럽에서도 그런 상황인지는 좀 더 지켜보시죠.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쪽에서는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를 계속해서 고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10월 당대회까지는 제로 코로나를 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 유럽 다음날 나오는 그 뒤에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독일이 조금 빨리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서 독일이 유럽권에선 제일 크니까 이걸 가지고서 분위기를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예상이 8% 증가인데 7.6. 전월 대비로는 0.4 증가로 봤는데 마이너스 0.1. 이전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7.9보다 낮은 7.6. 그래서 인플레가 독일을 보니 내려오나 해서 요거 발표 나오고 증시가 쫙 한번 올랐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독일이 이제 요 물가에 요번에 들어온 게 유류세를 크게 인하를 해줬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아직 독일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기미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날 미국의 GDP, 1분기 GDP 최종치가 나왔는데 이게 서프라이즈였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뭐 별로 특이한 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미국은 GDP를 내게 되면 1차 속보치, 2차 속보치를 내고 그 다음 최종치를 내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최종치이거든요. 근데 1차 속보치가 마이너스 1.4, 2차가 마이너스 1.5, 최종이 마이너스 1.6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0.1%포인트씩 움직인 거 별거 있느냐. 근데 속사정을 한번 따져보죠. 1차 때에는요, 이 PC라는 게 그 민간 소비입니다. 어땠냐면 마이너스 1.4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는 순수출, 즉 수입이 크게 증가해서 이 요소가 GDP에서 마이너스 3.1을 차지하더라.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 사실 1.8% 증가다. 거기다가 재고 조정, 재고도 마이너스 효과를 0.8을 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없어, 이 두 개 합치면 4%지 않느냐. 이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2% 중후반대에 GDP 오히려 성장률이 나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까지 나와가지고서 미국 경제는 소비가 좋기 때문에 스트롱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 채널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2차 때에 수정할 때에도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는데 최종 수정에서 많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이 소비가 크게 줄었어요. 기여도가. 소비가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면 플러스 1.27%포인트만 기여를 한 거예요. 서비스 쪽이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내려간 것이죠. 근데 GDP는 왜 많이 안 내려갔느냐?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으면 GDP가 마이너스 2% 이상이 되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라고 하게 되면 민간 투자 쪽에서 재고 조정이 플러스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당초에는 마이너스 0.84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0.35로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콤비네이션이 되게 이 조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일단은 1분기 때부터 이미 소비가 많이 둔화되었다라는 거고요. 이유로 들었던 것이 소비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는 우리가 수입을 많이 늘려서 순수출이 안 좋았고 물건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재고 쪽에 조정이 마이너스 효과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 정반대로 되돌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1분기 때부터 별로 좋은 게 없었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일찍부터 안 좋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저희는 채널의 모토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요런 뭐 속보치나 이제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속보치하고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세요. 뭐 GDP 발표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들어가셔서
그 클릭하셔서 그 관련된 자료들 쭉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 이제 그 리비전 했다. 여기에 대한 정보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요게 이제 1차 속보치, 2차 속보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최종치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세부 항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이미 이렇게 이제 그 수요일에 나왔던 1분기 GDP의 수정치가 최종치가 좀 내용이 굉장히 나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기분이 많이 나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날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럽에 가셔갖고서 그 신트라에서 열리는 뭐 이런 이쪽에 굵직굵직한 통화정책 하시는 분들이 모여갖고서 포럼을 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서 패널로 참석해서 이야기한 발언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일단은 인플레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을 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파월 의장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인플레하고 싸우는 데에는 some pain, 약간의 고통이 수반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업이 좀 증가할 수 있고 실업률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some pai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그 인플레 잡겠다고 긴축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진짜 약간 아픈 정도냐 아니면 우리가 침체 같은 많이 아픈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연준이 과잉 긴축을 하게 될 위험은 없나요? 그러니까는 뭐 한마디로 그 뭐 벼룩 잡겠다고 초과상관 다 태워 먹을 그런 위험은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yes. 그런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과잉 긴축에 따른 위험이 경제의 최대 위험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더 큰 실수는 즉 과잉 긴축을 해가지고서 일어나게 될 안 좋은 현상. 그것보다도 더 큰 위험,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경기 침체, 과잉 긴축에 따른 역효과보다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즘 파월 의장 보게 되면 말뿐이라고 비록 할지라도 인플레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침체를 용인할 수 있다. 침체가 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쪽으로 강도를 점점 더 해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보시면은 요 신트라 그 포럼이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신트라 관련해서 뭐 기사나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 그 중앙은행 의장들이나 관련된 인물들이 나와서 장기 저물가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인플레가 혹은 높은 인플레가 있는 세상 속에 적응을 해서 그에 맞는 변화된 통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다시 과거와 같은 장기 저금리의 시대는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일단은 그들이 하고 있다. 예, 뭐 물론 또 이분들 잘 틀리세요. 잘 틀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30일 목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에서 뭐 이제 이렇게 월말하고 월초되면 각종 경기 관련 지표가 나옵니다. 일단 중국부터 스타트를 끊었는데 제조업, 비제조업 이제 그 PMI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제조 쪽은 잘 나왔어요. 예상치를 상회를 했으나 제조 쪽이 예상치보다 이제 조금 미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50보다 낮으면은 안 좋다. 50보다 높으면은 확장이다 좋다. 그러니까 전달이 배 나아졌다 이 얘기인데 50보다 높으니까 일단 좋아지긴 한 거죠. 그런데 시장이 생각하는 그런 속도만큼 빠르게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그 의미를 한 거죠. 그래서 개선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좀 아쉽다. 이게 뭐
2020년도 초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했다가 풀었을 때처럼 좀 V자 반등해주면 좋겠는데, 야, 이거 V자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숫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제 뭐 23만 이상이 나오네요. 예상보다 높고, 전주치도 플러스 0.4만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위로. 그리고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보시면 수치가 좀 나빠지고 있어요. 예상보다 높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전월치도 플러스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제 어떤 기관에서는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은 그게 강력한 침체 신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자료인데, 실제로 뭐 완전히 그게 시기적으로 맞춘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참고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 수치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업이랑 고용 쪽에서도 약간씩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을 했다입니다. 다음으로 요날 아마도 요거를 뭐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PC 그 퍼스널 컨섬션 데이터죠. 요거 이제 보시면은 전월 대비해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이 물가지수를 보셨을 것 같아요.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예상치는 0.7인데 실제로는 0.6이 나왔네. 우와, 물가가 예상보다 낮았어, 잡혀가나 봐 라고들 이렇게 관련된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왔죠. 아까 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죠. 물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채널에서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또 한 2주 전인가 그때 다뤘던 것 같은데, 연준에서는 PC를 보겠다라고, PC 물가지수를 보겠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CPI가 훨씬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CPI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PC 늦게 나오고. 그래서 CPI 보고서 PC 숫자들은, 예상 숫자들은 거의 조정이 돼버려서 별로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위아래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답안지 보고 가는 게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요거는 중요도는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뭐 86번가의 관심사는 물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침체, 경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숫자들이 저는 더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가령 이제 개인소득, 요거는 뭐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개인 소비지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미국은 소비의 국가니까. 그런데 개인 소비지출이 보시면 예상치가 전월 대비 플러스 0.4인 줄 알았는데 플러스 0.2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전월치도 무려 0.3%포인트나 하향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반영한 실제 개인 소비 지출도요, 예상치가 마이너스 0.3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0.4, 전월치가 0.4%포인트가 수정이 되어서 소비 쪽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예상보다 많이. 그래서 요게 좀 안 좋게 2분기에 미국의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PC 쪽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부진한 거가 반영이 된 게 GDP 나우에 이날 들어왔는데요. 많이 크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소비 쪽이 부진하면은 이게 숫자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2분기 예상 GDP 성장률이 0.3%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로 급격하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나오고서 뭐 몇 분 안 지나가지고서는 캡처를 해서 86번가 커뮤니티 탭에다가 요거를 올렸죠. 그쵸?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사실 86번가가 뭐 그런 속보치나 이런 자료들을 그때그때 올리고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저는 뭐 일주일에 딱 한 번 채널에서 이 토요일 이 시간이죠. 토요일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요걸 끊어갖고 주중에 올리고는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너무 자주 너무 이제 많은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속보성 있게 대응해 가지고 자료를 뭐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라이브 방송을 갑자기 툭툭 연다. 그러면은 괜히 이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데이터나 뭐 그런 소식들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는데 너무 막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뺏기실까 봐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 해버리면 솔직히 이제 투자하는데 막, 저는 뭐 방송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이쪽에 관심 많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들도 보면서 하는 거지, 사실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막 실시간
속보성 있게 이렇게 다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만드는 거를 저는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제 가급적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 2번 올렸어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2번을 올렸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제일 최근에는 이 GDP 나오고 마이너스로 수정된 요 목요일이었고요. 그 전에는 작년 11월 30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의장으로 재지명되고 일주일 지난 후에 의회 출석을 해가지고서 인플레가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다 요 발언을 철회한 인플레 일시적이지 않아요 얘기한 날 요때 한 번 더 올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때에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표현을 했죠.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다면 2021년도 이날에는 파월 의장이 연준의 배신을 이끌어냈다.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그래서 아주 가끔 이렇게 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올린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이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젠 침체라고 이야기를 완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마크 저커버그도 침체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를 언급을 하면서 그냥 사실 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가뜩이나 지금 회사 주가도 많이 빠지고 사정도 나쁜데 채용을 좀 줄여야겠어. 솔직히 페이스북 상황이 나쁜 게 경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경기를 아주 시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 끝나고 우리한테 중요한 소식이죠.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 대비 0.1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1.6%,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10.7%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회사의 가이던스인데 이것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지금 매출액에 대해서 다음 분기에 시장은 91억 달러 보고 있는데 가이던스는 68에서 78억 달러에 불과했고요. 주당 순이익에 대해 가지고서는 2.6달러를 보고 있는데 1.4에서 1.8달러 정도로 본다라고 해버렸죠. 그래서 이거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다음 7월 1일 금요일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세 사상 최대폭이나 이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휘발유값하고 경유값이 드디어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호불호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판단하시는 게 다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우리나라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왜 하냐면은 세금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이기는 한데 세금은 좀 가급적이면은 좀 제일 효과 있게 아껴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류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보통 기름 훨씬 많이 먹는 차 이거는 큰 차고 고급 차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보통은 소위 말해 부자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는 더 보시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러려고 정책을 쓰는 거는 목적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대중교통비 관련해 가지고서 파격적으로 전면적인 지원책을 이럴 때는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유류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차를 계속 타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요 쪽은 줄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대중교통 쪽에 대해서 지원이 파격적으로 들어오면 자차가 있더라도 유가가 대단히 높은 시기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도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차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또 영업이 필요하시니까는 해드려야 되겠지만 일괄적인 거는 조금 정책 효과가 제 생각엔 조금 별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반면에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차가 필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 물가가 높으니까는 이제는 이런 거 당연히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하죠.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일평균으로 보면은 그래도 두 자릿대 나왔고, 그 다음에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긴 하지만 완연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날에 이제 한국 증시하고 대만 증시가 나빴어요. 그 이유는 TSMC 쪽에서 그 오더컷이 나오고 있다, 이런 TSMC 오더컷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특히 반도체나 이런 쪽 분위기가 나빴었고요. 그 다음 중국으로 가시게 되면은 차이신 제조업 PMI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좀 중소기업 위주의 지표입니다. 그 전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요번에는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소식은, 중국 보시면은 시진핑 주석이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을 기념해가지고서 홍콩을 방문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놀라운 점이죠. 시진핑 893일 만에 본토 밖으로. 코로나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진핑 지금 그 주석이 해외로 절대 안 나가고 있다, 중국에만 있다. 이게 지금 코로나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별거 아닌 거라고 하면은 시진핑이 이제 밖으로 나갈 거다. 중국 밖으로. 그 시기가 되면 진짜 코로나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기이다. 이런 말씀들을 농반 진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마침내 중국 본토 밖으로 나왔어요. 물론 그래도 홍콩이니까 뭐 이거를 뭐 유럽 순방 갔다, 유럽 갔다, 미국 갔다, 뭐 한국에 왔다 이런 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도 홍콩이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갔다라는 것은 뭔가 좀 좋은 신호가 있을 것이지 않나. 물론 바로 전에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시진핑 제로 코로나 고수의지 재차 표명. 이제 10월까지는 저는 뭐 당대회가 있을 때까지는 물론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중국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것도 이제 뭐 86번가에서 예전에 그 뭐 연말에 만약에 좋아진다면이라는 거 예상 넣을 때 이거를 넣기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중국의 위드 코로나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마도 중국판 mRNA 백신이 지금 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임상에서. 그래서 요 백신의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다음으로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헤드라인은 높게 나왔고요. 8.5 예상했는데 8.6. 근데 근원 지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근원까지 보겠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근거를 좀 많이 찾고 싶어 하니까 근원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거에, 그 다음에 지난달보다도 낮게 나왔다,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좀 많이들 주목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전월치가 56.1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표 보실 때는 그래요. 이런 보통의 경우에 50보다 높으면 확장, 50보다 낮으면 수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월이 56.1이었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54.5 둔화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낮은 53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더 쪽이 다 나빠요. 신규 주문이 55.1이었는데 그 전달에 49.2로 이제 수축으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그 주문 잔고 지수도 58.7에서 53.2로 빠르게 이제 감소를 했죠. 그 다음에 신규 수출 주문도 52.9에서 50.7로 줄어들어서 완연히 지금 좀 경기 둔화의 움직임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인플레도 좀 내려오는 게 또 완연히 나타난다입니다. 요 지표에서 인플레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요 공급자 인도, 요게 그 공급망 교란 관련된 거고요. 높을수록 교란이 심하다, 인플레적이다 인데, 내려올수록 인플레가 좀 풀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급락했어요. 65.7에서 57.3으로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 프라이스 보시면은 82.2에서 78.5로 또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둔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인플레도 내려오고 있다. 예. 저희는 이 ISM 나오면은 각 그 산업별로 인터뷰한 내용도 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크를 이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근데 보셨다면, 야, 어떻게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컴퓨터 분야 7월 발표. 주문 잔고는 높지만 이달 들어서 들어오는 주문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화학. 신규 주문은 증가하지 않고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는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고요. 음식료 쪽은 물량의 측면에서 사업은 예상보다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우리 예상대로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물량 측면에서는 둔화가 나타났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가격을 많이 올려갖고 예상보다 더 높게 가격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예상대로라는 거예요. PQ가 있으면 P는 더 올랐고 Q는 더 내린 거죠. 해상 운송 비용이 마침내 약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을 주문을 대량으로 받고 있으며 고무적입니다. 석유 석탄, 계속된 시장의 긴축과 휘발유 디젤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제한된 노동자, 그리고 화물 트럭 운전자는 비용 증가와 괴리같이합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거의 없습니다. 석유 시장, 이제 에너지 시장 그렇다는 거고요. 가공금속 보시면 사업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일부 고객은 재고가 너무 많아서 주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물건을 일찍 받기 원하는 고객에게 이 밀어내기 주문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 측면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건 없다고 하고요. 전자제품 쪽에서는 주문과 생산은 계속 강세 보이고 있지만 재료 가용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문 잔고를 소모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주 좋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뭐 좀 내려오는 데도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뭐 24/7 돌려야 되는 데도 있다는 거고, 의류 쪽은 보시면 고객들로부터 재고가 많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고가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될 때까지 앞으로 몇 달 동안 주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해서 나이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차 금속 보시면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감소하는 비용과 알루미늄의 제한된 공급이 흥미로운 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더 자세한 얘기가 없어서. 사실 이달에는 답변보다 질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는 거를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인터뷰가 있었고, 기계 쪽 보시면 우리 공급업체들은 주문 둔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1년 및 22년 초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받아던 거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규 주문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그래, 인플레나 공급망 교란이 내려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주문이나 이런 것들도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완연히 이번 인터뷰에서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레리 서머스 교수님 뭐 말씀 많으십니다. 요새 계속해서 침체 경고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그리고 침체 오면 물가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이날 이제 GDP 나오가 마이너스 1도 아니라 이 ISM에 나오는 것들 보고서 이게 리비전 된 거거든요. 수정치가 나왔는데 이제 마이너스 2.1이에요. 여기서는 이제는 이제 마이너스 안 된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고, 요거 보시면은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요. 세부적으로 어떤 숫자들이 내려가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하게 되었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쭉 보시면은 요거죠. 보게 되면 지금 왜 마이너스 2.1로 내려갔나 요인을 보시면 요게 민간 소비거든요. PC가 한때 4.7% 증가가 예상이 됐었으나 이제는 0.8, 1%도 증가를 못합니다. 소비가 아주 강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민간 투자 분야, 장비 쪽이나 이런 쪽들도 많이 둔화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투자나 이런 것들도 많이 둔화가 될 것 같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정부 지출은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순수출이 미국은 보통 마이너스인 나라거든요. 그
근데 이게 수입이 빠르게 감소를 예상치가 하다 보니까 순수출이 플러스로 여겨지는데 지금 GDP가 마이너스 나온다 예상이 된 거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미국이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갔을 때 구성이 GDP가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날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이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유럽을 봤더니 물가가 좀 내려오는 것 같다. 유럽이 이제 이게 6월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속보로. 미국은 6월 뭐 십며칠, 이게 6월치 발표하려면 7월 십며칠 돼야지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근데 유럽이 빨리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분위기를 봤더니 에너지나 이런 건 많이 올라간 게 맞는데 근원은 보니까는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미국도 빨리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일단은 유럽의 물가를 보고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침체라는 생각이 드니까 금리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미국채 10년물이 3할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 침체가 온다 그러면 야 그럼 뭐 금리 올리는 속도를 조절을 하겠지. 아니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사야지. 원래 나쁜 소식에 사야 돼 라는 매수가 들어와서 저는 이날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보시면은 뚝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침체 분위기가 완전히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3% 아래로 이 50일 선을 트렌드를 완전히 이탈을 했죠. 지금은 이탈을 했고, 완전히 그 침체라고 느껴지는 거는 장단기 그림체가 2년 10년물이 주중 내내 OBP 내외로 형성이 되어서 언제라도 역전이 되어도 이상치 않은, 그러니까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쪽 보시면 침체가 완연히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볼 게 없어요. 2.08까지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침체 올 것 같다라고 다들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이제 침체 우려가 유가를 좀 하방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원유 시장은 공급 쪽에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에는 또 반등을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반등을 좀 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유가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요나 경기도 넘어서서 공급 쪽도 아직은 이슈가 남아 있다. 예. 그리고 공급망 문제는 보시면 이건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단기 자금 쪽은 뭐 아직 별게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형 펀드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선진국은 지난주에 있어서 이번 주에도 또 좀 돈이 빠졌습니다. 75억 달러 빠졌고요. 반면에 뭐 중국 증시가 좋다 보니까 신흥국에 들어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 주에는 17억 달러 신흥 쪽엔 들어왔습니다. 신흥에 속해 있는 한국은 놀랍게도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자금이 좀 들어왔어요. 2억 7천 달러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5월, 6월 누적으로 봤었을 때, 두 달 누적으로 봤었을 때에 선진국 중 이때가 이제 세금 환급 들어왔을 때 그때 돈이 쫙 함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들어왔었다. 그리고 이제 이 효과는 없어진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신흥국 보시면은 뭐 전형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 모습이죠. 이제 신흥 쪽에서 돈을 좀 빼는 모습인데 한국이 좀 독특합니다. 한국이 들어오고 있어요. 믿기지가 않으시죠? 한국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5, 6월 합쳐갖고. 근데 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큰 금액을. 보시면은 6월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에서 5조 5천억, 코스닥에서 5,800억, 합치면 6조를 팔았습니다. 7월 첫날에도 4,400억을 팔았네요. 근데 돈은 들어왔다라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장기 투자자 중에 좀 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기존 투자자 중에서 좀 판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보다는 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뭐 CF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해서 우리가 차익 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소위 말해 고액 자산가나 전문 투자자가 요 계좌를 만들 수가 있고요.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 있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절세 효과도 있어요. 대주주 요건에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증권사들이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교보가 만들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확 커졌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몇몇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요거 이제 상품을 개발해서 해요.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 수급으로 잡힙니다. 그런 회사들은. 근데 상당수의 CFD를 다루는 증권사의 상품들은 이 구조상 외국인 매매로 잡혀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2019년에는 CFD 잔액이 1조 2천억, 거래 금액이 8조 3천억, 20년에는 4조 7천억 잔액의 금액이 거래 금액이 30조, 2021년도에는 잔액이 5조 4천억에 거래 금액이 70조까지 증가를 했는데 2022년 5월 달에는 잔액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 수도 줄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겠느냐? 레버리지를 높게 써가지고서 투자한다고 했죠. 아마 여기서도 손실을 보신 분들이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분들 중에서 떠난 분들이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게 외국인 매도로 지금 찍힌 부분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이거는 발라낼 수가 없어요. 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CFD가 많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저는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돈이 좀 들어왔는데 이 매매는 조금 의아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오미크론이나 보신 뭐 다 중국 얘기밖에 안 하죠. 중국은 하향 안정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 또 대량 검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대량 검사에서 또 뭐 양성이 많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제 목요일하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에 발표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총평을 해보면 이제 어느새 다들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거나 기대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침체라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떤 분들은 야, 진짜 큰일 난 수준이 아니야. 구조적 침체가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인플레를 일소할 수 있는 좋은 침체다. 혹은 얕은 침체는 괜찮다. 이것까지 이제는 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86번가에서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침체가 증시에는 좋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깊이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도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조심조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보게 되면은 미국이 일단 월요일에는 휴장이고요. 뭐 생산자 물가 나오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이제 5.9가 예상이 돼 있던데 과연 6을 넘을까 말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 PMI, 호주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ISM 서비스 쪽 지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요날 이제 그 고용 관련해서 졸츠 나오는 게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지금 미국 경제 강하다라고 연준의 그런 멤버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고용이 이렇게까지나 타이트한 상황에서 침체가 오는 걸 못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 일자리 오픈된 게 2개인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1명이야. 이게 2배수나 되는 경우에서 어떻게 침체가 오니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갖고서 요거는 물론 숫자가 한 달 더 늦게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시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요걸 한번 보시면 과연 정말로 요즘에서도 그런 연준의 생각이 맞을지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3주 지났으니까 의사록이 나오게 됩니다. 의사록 뭐 크게 별거 있겠어요. 예, 요즘에 연준은 이제 하도 실수한 게 들통이 나버려서. 다음으로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죠. 월간 고용 보고서. 고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기준 15만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저희 이제 채널 보신 분들도 익숙하실 텐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괜찮아. 즉 경제 우리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거기서 전환기로 조금 내려올 수 있는데 월간 신규 고용 기준으로 15만까지는 내려와도 그 전환기에서 전혀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준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라고 봅니다. 물간 잡아야겠는데 침체는 안 왔으면 좋겠다. 특히 고용이 망가지면은 뭐 인기가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인플레를 잡기 위한 정책을 써라. 단 월간 신규 고용이 15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라고 봐요. 예. 일단 예상치는 뭐 20만이 훌쩍 넘기 때문에 아니기는 하겠지만은 요거는 계속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숫자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기사에서 미국 금리 인상 이제 시작인데 월가 올해 말 인하 예상 왜?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강한 긴축 행보의 경기 침체 다가온다는 이유. 빠르면 연내 금리 인하 전망까지 나왔다. 자, 이르면 올해 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데스티네이션 웨스 매니지먼트의 창립자는 인플레는 지금 폭주 상태다. 연준은 여러 강력한 신호를 통해 이를 제어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침체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연준의 올해 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최근 분위기인데 보시면 이제 침체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인데요. 보시면 작년 말에만 해도 작년 12월에만 해도 22년에 침체 온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23년에 올 것이다 라는 사람이 31%, 24년 이후에 올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열의 7이었죠. 근데 이 숫자들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은 어떠냐면 연내 올 거야가 이제 17%, 그 다음에 야 늦어도 내년까지는 와가 71%, 둘이 합치면 70, 80 거의 한 90%에 달합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온다. 올해 혹은 내년. 그러니까 1년 반 안에는 침체 온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의견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빨리 바뀌니까는 멀미나지 않으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제가 예상이 어떻고 저는 진짜 데이터가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면서 막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까지 틀리고 안 맞고 바꿀 거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솔직히 매크로나 뭐 이런 부분들 경제 예상은 참 어렵다. 그런 예상을 합니다. 얼마나 이거를 생업으로 보는 분들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보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그쵸?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보면. 하지만 요 자료를 마지막에 넣은 데는 굳이 이유가 있겠죠, 그쵸? 네. 이제 제가 했던 거 한번 또, 예, 약간의 그 뭐랄까요. 약간 난 이미 말했어. 약간 요런 이제,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2022년 3월 5일 자료네요, 라이브. 당시에 연준의 추가 완화책은 언제쯤 나올까? 라고 하면서, 믿기 어렵겠지만 이제 슬슬 연준이 내놓을 완화책 타이밍 맞추기 놀이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역실적 장세 지금 모습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거고 미국의 실적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향후에.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 특히나 유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침체가 되게 빠르게 올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돈을 풀 것 같아요. 라고 이때 했었고, 뭐 이제 쭉쭉쭉쭉 2018, 19년의 예시를 그때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파월의 표정 가지고서 제가 또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2018년도보다 이번에 2022년도는 난이도가 긴축으로 들어간 게 너무 높기 때문에 매로서 시장을 한번 부러뜨리고 가는 것이 그 뒤에 오히려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때 의견을 공유를 드렸고, 그래서 나온 이제 86번가의 기본 시나리오가 이 완화책이 나온다는 게 이 3월에 이때 바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장을 놀래키 긴축을 펴고 그래서 경제가 불황에 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 불황이 왔으니 우리 완화책을 다시 펴보자꾸나 라고
하는 이런 스텝을 밟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산 가격 그 자체가 잉태하는 인플레 요소가 크다였고,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자산 가격 하락 자체가 만들어내는 디플레 요소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긴축에 일단은 들어갔다가 속도 조절을 암시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부스터를 켜게 될 텐데, RIP라는 거 영래포죠, 그렇죠? 이 영래포가 쫙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연준이 다시 QE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현실화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면서 그 시기를 올해 연말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완전히 외가격의 배팅으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저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저도 세상이 빨리 바뀔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